근데 이게 지금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데 형 받은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맞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따지겠는데 예, 일단은 그 발단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처음에 발단된 게 언제였냐면 2015년 8월달에 검찰이 저기 VIK를 압수수색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수사가 왜 진행됐냐면 그 전에 그 VIK 팀장이던 사람들하고 아까 말한 그 청와대 간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내부 제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검찰에 가서 이제 지금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를 받고 검찰이 2015년 8월부터 VIK를 압수수색하고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7천억을 관청에 허가도 없이 모았고 그리고 그 중에 1,800억 정도는 사기를 쳤고 그리고 뭐 한 1,700억 정도는 유사수신 원금 보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대표인 이철이가 2015년 10월달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2015년 11월달에 기소가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보통 7천억대 같으면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한 20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봐요. 근데 이 7천억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기소. 기소를 할 때 단순 사기로 기소한다 그러면 판사 하나가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가고 만약 이것가 특정 사기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한다 그러면 이게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로 가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냐면요 그냥 단순 사기로 기소해버렸어요. 7천원짜리요? 예. 그래서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재판부로 그 사건이 딱 그 배당이 되게 돼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판사 그 단독 재판부는 또 뭐랄까 재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판사 혼자서 7천원짜리 입다에 이런 거는 거의 감당 자체가 감당 못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사건은 보통 합의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합의부에서는 판사도 3명이고 그리고 또 주심 하나를 잡아갖고 그거 하나만 그냥 아예 전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독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독 재판부는 보통 재판이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몇 번만 연기시킨다 그러면 6개월은 지나요. 왜냐면 6개월은 바로 그거잖아요. 1심 구속기간. 근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단독 판사가 도저히 6개월 내에 재판을 못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2016년 4월 달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철이가 석방이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석방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석방이 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 예. 어떤 거냐. 석방된 다음에 그냥 좀 뭐 웬만하면 VIK도 나가지 않고 좀 자중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석방된 다음에도 또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자금이 얼마냐면 2천억. 아, 그게 따로 재판받는. 예, 그렇죠. 2천억 또 모은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석방된 놈 2천억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2016년 7월 달에 밸류 인베스트를 또 압수수색을 해요. 왜냐하면 석방 중에 2천억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영장을 청구하죠. 왜냐하면 그 재판 중에 또는 보석 중에 2천억의 돈을 모았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여기서. 좀 황당하잖아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7천억짜리도 불구속, 2천억짜리도 불구속, 토탈 9천억짜리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와.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영장 그 당시 판사 누굽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영장 판사가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 참, 제가 이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판사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서울 남부지검의 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모 판사일 거예요, 아마 그게. 2016년 11월 달부터 그때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2017년 1월 달에, 그때 누구예요? 무슨 노동자의 뭐 책이라는 그런 어떤 출판사 사장인가?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영장 다 기각되는 걸로 봤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진보적인 책을 그냥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뭐 북한하고 연관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가 바로 그 판사예요, 이게. 이거 9천억짜리는 기각하고 9천원짜리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영장은 또 발부해줬어. 근데 아까 말한 그 국가보안법 그 사건은 결국 나중에 다 무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7천억 재판 중에 2천억 사기친 놈 영장 기각,
네.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중에 청구된 국가보안법 그 진보적인 책을 팔았다는 그 사건의 영장을 발부. 바로 그 판사가 그 판사예요. 아하. 참 황당한 거죠, 그것도. 그럼 나도 더 진짜. 웃긴 거는 네. 재판받는 사람 있는데 2천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야? 뭐에 홀린 거야? 그게 재판받다가 네. 보석으로 나왔죠 그때. 네, 보석 나왔죠. 보석 나왔으니까 네. 이 사건은 별거 아닌 사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와. 근데 사실은 그 보석 나온 이유가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구속 기간이 원래 2개월인데 2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장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구속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석을 안 내줘도 어차피 풀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보석을 내주냐 하면 도망가면 보석금이라도 몰수하려고 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석해준 게 아니라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석을 해준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 나왔다는 건 앞으로 무죄 받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또 속고 이제 그 돈을 투자한 거고. 실제로는 요 사건 말고 IDS 홀딩스 사건에서 그 조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불구속이었거든요. 그 집행유예 첫 번째 재판 집행유예 받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집행유예는 무죄나 다름없다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투자를 더한 케이스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 보석이니까 그렇죠. 진짜 이게-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네요. 봐요. 또 7천억이잖아요. 7천억이 중간에 보석 나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투자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건보다 뭐 네. 1억이 중간에 보석 나오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7천억이 중간에 보석 나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무지하라고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000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검찰도 책임이 있고 그거를 특정 경제범죄로 기소했으면 합의부에서 하면서 6개월 내에 1심 판결 나왔을 건데 이게 지금 야. 단독으로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단독 판사님도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단독 네. 판사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사건이에요. 안 되는. 근데 사실 그걸 재정 합의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판사가 한 명일 때와 3명일 때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죄로 기소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부에 이제 배당이 되거나 이제 단독에 배당되고 이렇게 나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단독 판사는 온갖 잡범들을 다 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집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합의부는 네. 이제 판사 3명이서 하니까 그럼 보통 이제 그 판결문 쓰는 판사를 주심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재판장이 쓰는 건 가주심, 그다음에 우배석이 쓰는 게 나주심, 그다음에 좌배석이 쓰는 게 다주심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이런 굵은 건이 오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는 예컨대 뭐 사건 우배석 당신은 네. 다른 다른 거 배당 안 해줄 테니까 요 사건 무조건 열심히 사건 들여다봐서 열심히 끝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재판장하고 다른 배석이 이제 네. 판결문을 쭉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임 판사 시절에도 저한테 이제 40건짜리 그 사건이 배당된 적이 있어요. 40건이요? 예, 그거는 무슨 뭐 조직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한 권이 한 이 정도 돼요. 이게 40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그 사건만 그럼 봤거든요. 이만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는 그거 더 되죠. 요 책꽂이 하나 다 차지하죠. 예. 그래서 캐비넷 하나는 그걸로 다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었던 건 제가 그 사건을 아무리 뒤져도 자백만 있고 보강 증거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재판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장님도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40건을 다 읽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더니 이제 공판기일날 검사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공판검사도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검사가 그 부분 공소 취소해버렸어요. 그냥 자기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재판장님이 우리 저 배석 판사 이거 열심히 봤는데 자백만 있고 보강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강 증거가 뭔지 확실히 적시해가지고 내세요. 그러니까 공판검사도 못 내고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못해요. 근데 그 40건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메모를 엄청나게 꼼꼼히 해야 제가 자신있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제. 와. 예.
근데 7천억? 7천억 사건인데 이거 네. 40건짜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40건 이상 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7천억짜리 그럼 피해자가 3만 명이 3만 명이 전부 다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알아. 네. 네.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주로 뭐 그 장부 같은 걸 보고 이제 특정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3만 명의 피해액을 이렇게 리스트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통 판결문 보면 뒤에 이제 뭐예요? 그 범죄가 별지가 나오는데 네. 별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판결문 별지 자체가 1000페이지. 피해자 목록만 해도 1000페이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판사가 좀 이렇게 요령이 있는 판사 같았으면은 이거는 단독 판사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합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판사가 재판할 그 관할이라도 이걸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해서 합의부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판사들이 그걸 보내면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골치 아픈 사건이니까 지가 하기 싫어서 보낸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안 보낸 것 같아요. 와 7천억을 그러면 한 사람이 페이지로 몇만 페이지를 다 혼자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사실은 이런 게 오면은 좀 이제 이 단독이 좀 이렇게 그 법원의 이제 합의부장들을 좀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렇죠.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약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단독보다 이제 합의부 재판장의 기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냈어야죠.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는 이 검사가 이제 이걸 특정 경제범죄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못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잘못했다기보다 네. 좀 봐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아니면 좀 나는 거죠.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모르죠 뭐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봐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 압력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근데 있고 문제는 말이죠 지금요.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이 인간들이 누구한테 돈을 쳐발랐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에 입각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박근혜 쪽 사람이에요. 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쪽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니까 네. 그때 그쪽에 유력한 사람한테 뭘 발랐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말을 하지.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합의로 갔다 그랬으면 중간에 삭발이 안 됐겠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비극인데 근데 중간에 한번 구속될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네.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제 지금부터 김창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 김창호가 2000으로부터 6억 2,900만 원을 받아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 네. 김창호가 언제 구속됐냐면 그러니까 이철이 구속된 게 2015년 10월 달이고 네. 김창호가 구속된 게 2개월 후인 2015년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015년 12월 말에 네. 이철이하고 그 김창호하고 둘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선고 날이 언제냐면 2016년 4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철이 석방된 게 언제였냐면 2016년 4월 6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2016년 4월 29일 날 만약에 이철이가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구속되잖아요. 법정 구속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선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김창호 징역 1년 6월 실형. 네. 근데 웃기게 뭐냐면 돈을 준 집행유예 나왔죠. 이철이는 집행유예. 그때라도 이철이한테 실형만 선고했다 그랬으면 나중에 2천억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어.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물론 뭐 검찰도 문제지만 그때 그 뭐예요 네. 이철이하고 김창호 정치자금법 위반 그 재판한 판사 네. 그 사람도 좀 책임을 져야 돼 그거. 그러네. 이거 관련된 거 보면은 예. 결국은 검사, 예. 판사 그리고 유시민 쪽 예. 그리고 박근혜 쪽 다 예. 문제야. 결국 돈 앞에 장사 없나 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비리 사건인데 요새 자유한국당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왜 안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재료가 어딨어? 자기네들도 네. 챙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라젠하고 밸류 인베스트는 정말 이번 정권의 완전히 아킬레스건인데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저도 한마디는 했을지 몰라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자유한국당 쪽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 이미 아씨 이렇게 하면 너무 힌트인가 아무튼 그분도 이미 뭐 빵에 가신 뭐 이런 상태인데도 다들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면서 야 이런 더 얘기하고 다니면 정말 나도
사탕수수밭에서 발견이 되려나? 예, 그래서 이제 참 진짜 이런 비극이 이제 중간에 일어났는데 이런 비극을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건 검찰이고 검찰이 7천억 사건만 처음부터 그 특경으로 갔다 그랬으면 중간에 보석이 안 됐겠죠 아예. 응? 그리고 또 보석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장관법 위반 판사님 그분이 법정 구속만 시켰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7천억짜리 그거는 저희 단독이잖아요. 정치장관법 그것도 합의부였어요. 그게 합의부야? 그거 실시한 사건인데? 그래 합의부야 그것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작동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언론도 작동하지 않았고 아 그렇지. 그리고 시민사회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시민사회도 작동하지 않은 이유 솔직히 아시잖아요. 지금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좌파 내에서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 기타 등등에서 이게 언론도 안 받아주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봤을 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직 판사시니까 이 사실을 잘 아시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시민사회에 이렇게 그리고 학계에도 있으신데 학계도 이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게 그냥 쭉 가고 이렇게 되는 데에서도 문제 없다. 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 법원도 책임지지 않고 검사도 책임지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저격을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저격을 안 하고 뭐 민정수석실은 두말할 거 없고 언론도 그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진짜 보통 사람들만 개돼지고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지.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좀 언론이 좀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최근에 한국일보가 한번 이거 기획 보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 터지고 했을 때 이게 거의 조이팔 급인데 이게 언론 보도를 안 하니까 제가 요즘에 아는 사람들한테 밸류 인베스트하고 이 IDS 홀딩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저한테 반문을 해요.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이면 당연히 KBS, MBC에 나오지. 네가 이렇게 떠들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당하죠. 판결문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얼마나 기능마비가 왔는지에 대해서 정부, 정당, 언론, 시민사회가 전부 다 지금 마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이런 거에 당연히 나와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쪽 정파가 한쪽 정파를 후려치는 거면은 언론이 되겠지만 양쪽 다 껄끄러운 거는 모든 게 다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이팔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조이팔 사건은 물론 뭐 검찰이나 법원도 문제 있다 하더라도 검찰 법원보다는 좀 사기친 놈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밸류나 이 IDS 홀딩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검찰이 처음에 기소라도 제대로 하고 법원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렸다 하면요 피해를 대폭 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팔보다는 밸류나 IDS 홀딩스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하고 검찰이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질문. 예. 법원하고 검찰이 그렇게 움직인 게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무능했다고 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무리 뭐 법원검찰이 무능해도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무능이 아니라 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능한 판사라도 그렇죠. 이게 7천억짜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징역 8년 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자꾸 재밌다 그래.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주 좀 비극인데. 2015년 그때 11월 달에 7천억 기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2천억 사건. 그거는 2016년 그때 10월 달에 기소가 돼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판결이 언제 내려졌냐. 2015년 11월 달에 기소된 7천억 사건은 3년 후인 2018년 12월 3일 작년 이맘때쯤에 판결 선고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심은? 1심, 1심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선고 형량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8년. 그 주범은 8년이고 영업본부장들은 뭐 2년, 1년 6월 막 1년 6월 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1년 얼마 깜빵 살고 몇십억 몇백억 해먹고 있으면 다들 시도하겠네. 근데 더 웃긴 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단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검사는 난 제대로 구형을 할 줄 알았어. 나 혹시 뭐 검사가 한 뭐 15년 구형했는데
파면 나온 거 아니냐. 근데 더 웃기더라고요. 검사의 구형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한다고 한 거네. 아니 그런 사건에서 검사가 10년 구형하는 게 어딨어 이거. 황당하죠 황당해.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녹화 중에 일이 지금 되게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해봤어요?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이 숨진 채 발견. 왜? 뭔 소리야 이거?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지금 현재 이건 완전히 그 가장 직결돼 있는 사람인데 그럼 민족수석실에서 한 명. 100원 전이 아니라 현. 천이에요 현? 그러니까 지금 내용 없는 속보.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잖아요. 그 밑에 이었죠. 민정관. 지금은 아니죠. 선거 준비하고 나왔죠. 그러면 그 검사가 그 파견 나간 검찰 출신이면 검사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검사로 잠깐만 그러면 검사과 아니에요. 속보. 위험하네. 검찰 출신 행정관. 이거 지금 이 정부 지금 탄핵으로 가는 거 맞다. 이야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셋도 지금 그것도 뭐냐면 약간 미친 거야. 청와대 이거 신경 학생. 쓰실 야 이거 뭐지 이거? 뭐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지. 씨 무슨 상당히 위험하네. 우리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 거의 이 정부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었다는 걸 보면은 이 사건이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은 지금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진영 논리에 다들 파묻히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요. 벌써 2명씩 죽었잖아요. 2명 죽었잖아요, 벌써. 2명인데 저도 지금 상당히 좀 남는데 그러니까 이 노회찬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돼. 다시 조사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노회찬부터 다시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조사해봐야 이거 돼요. 좀 저는 이런 거 알아보다가 제가 섬찟했던 건 뭐냐면 너 이거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 너 전에 물어봤던 사람 있어. 누구? 노회찬이라고. 그래서 제가 섬찟했다니까요. 문제는 말이죠. 이철하고 시민광장 사람들 풀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드루킹이라고. 그렇지. 이철, 드루킹, 그리고 아까 천경드 전부 다 시민광장에 모여든 친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그거를 공유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신라젠 2018년 1월달에 신라젠 3대 대표인 문은사이가 2,200억을 빼요. 네. 근데 그때가 바로 제방위의 선거 직전이었잖아. 나는 그래도 그때 그걸 좀 의심했었어. 정치 자금이다. 정치자금이다. 네. 왜 그때 그걸 빼냐. 네. 그리고 또 대선 자금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까. 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천경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선 자금팀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좀 얘기를 했잖아요. 4월 6일날 석방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될 기회는 있었어. 글쎄요, 아까 4월 20 며칠 날. 4월 29일이에요. 네. 2017년. 아니 2016년. 2016년. 그러면은 박근혜 때네요. 바꿔했다는 말이야. 근데 그 정도 능력이면 걔가 박근혜 그쪽에도 상당히 줄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핸드폰에 거를 핸드폰에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또 판사가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있잖아요. 내부 토면을 통해서 지금 뭐 재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검사들 거 모를 리 없고. 그렇잖아요. 특히 그 당시 김창호하고 이철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인데 거기 있는 검사나 판사가 지금 구속 나왔다는 걸 모르겠냐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판사 같으면 그거 100% 실형이에요. 실형. 근데 거기서 실형을 안 받고 또 좋다 이거야. 한 번 피했어. 근데 두 번째는 또 영장 기각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집행유예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7천억 사기면 당연히 실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집행유예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저쪽에 실형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실형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형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쪽에서. 아니면 병합하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해놓고 병합했어도 되죠. 그렇죠. 여기서 병합이란 이제 법률 상식.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피고인 사건이 이 법원에도 있고 저 법원에도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네. 한쪽 재판부에서 합쳐가지고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근데 그렇게 안 했네. 네. 그렇게 하니 그 차라리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중간에 단독 판사가 아, 내가 재판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합의부에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서울중앙지법으로 차라리 네. 넘겨버려라 그냥. 그러면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구속하면은 또 구속 기간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마다 안 한 거죠. 그리고 1심에서 그렇죠.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이 되면 그건 8개월이죠. 이건 또. 예. 아니 근데 그 2천억 사건을 불구속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천억 사건은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네. 그 2천억 사건은 원래는 11월 28일 날 선고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근데 선거도 연기돼 갖고 예. 올해 12월 12일 날 또 공판기일이 열려요. 며칠 안 나왔네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지난번 선고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안 됐네. 그래서 12월 12일 날 그 재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예. 물론 뭐 이미 10년 받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더 받아야지. 근데 그 재판도 그 지금 3년 이상 끌고 있다고 그것도. 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을 또 말씀드려야 돼요. 예. 2018년 12월 3일 날 그때 이철이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항소하죠? 그럼 뭐야? 그럼 항소심 구속기간 또 6개월일 거 아니에요? 예. 6개월? 예. 근데 6개월 만에 재판 못 끝나면 또 석방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첫 재판을 갖다가 언제 잡아야 돼? 굉장히 빨리 잡아야 돼요. 예. 첫 재판 언제 잡았는 줄 알아요? 항소심 첫 재판 2016년 4월 9일로 잡았어요. 끝난 2개월 전. 2개월 전이군요. 12월이었으니까 4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전. 봐요. 근데 항소심 그 재판을 2개월 만에 무슨 수로 끝내요. 거의 힘들어요. 그건 거의. 근데 그것도 뭐냐? 결국은 풀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중간에 돼요. 나올 수 있게. 예. 그거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제 정부죠.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 그걸 파악을 해서 피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이놈들이 이제는 1심에서 실형 나오니까 2심에서 풀어주려고 저러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슬슬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올해 3월 22일 날 국회 앞에서 항의 데모를 했죠. 네. 그첫 번째는 국회를 상대로 법원이 졌다인데 왜 법원에 대해서 좀 그 차라리 국정조사해라. 네. 법원이 왜 졌다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김창호 있잖아요. 김창호는 참 중요해요. 그 당시 김창호가 1년 6월 실형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걔가 만기 출소한 게 2017년 6월이에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후에요. 네. 그러면 보통 다단계에 돈 받고 출소한 웬만하면 정치 안 하거든요. 창피해갖고. 네. 근데 그놈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강연하고 다니죠. 예. 강의한다고. 그래서 참 웃기게 2017년 그때 12월 달에 무슨 책을 출판해요. 출판한 책의 이름이 뭐냐면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엄청 많은 친문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서 거의 내용은 그거죠. 이명박근혜는 나쁜 대통령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은 좋은 대통령이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일종의 아부하는 책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18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판 기념회래요. 그걸 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보주막. 바보중학도 많이 망했어요. 강의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진짜 양심이 없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데 이용해 먹었다는 거잖아. 이거 진짜 네. 양심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또 더 웃긴 게 있었어요. 2018년 3월 달에 갑자기 김창호가 동국대 석좌 교수가 돼요. 네, 맞아요. 근데 동국대 석좌 교수 된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가냐면 동국대에서 석좌 교수를 갖다가 초빙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창호는 이름만 치면 바로 구속됐다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인터넷 다 떠 있잖아요. 다 떠 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석좌 교수가 됐는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 6억 2,900인가요? 6억 2,900. 그거를 결국 뭐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장인즉슨 나누지 않고 네. 개인용으로 사취했다라는 거잖아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줘야 되나? 근데 그건 걔 주장이고 네.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돈 받아서 뭐 딴 데 좀 돌렸겠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르죠, 뭐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서초동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중에 끊어졌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장하는 게 국회에서 첫 번째는 네. 국정 조사를 해라. 네. 두 번째는 저기 더불어민주당. 네. 응? 더불어민주당은 김창호 징계해라. 네. 응? 그런 걸 주장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끝나고 피해자들이 또 동국대까지 갔어요. 네. 동국대까지 가서 석정에서 당장 잘라라. 예. 그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3월 22일이고 그리고 4월 9일 날로 또 우리 피해자 엄청 모였죠. 그때 시민단체 같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법원은 이철을 석방시킬 음모를 중단하라. 예. 그래서 그때 그 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서 법정을 완전 애워쌌죠. 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거 판사님이 6월 달 내에 못 끝내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그리고 세상에 7차로 사기범한테 징역 8년이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랬더니 판사가 갑자기 원앙이 바뀌면서 다음 재판은 4월 30일. 예. 보통 항소심은 2개월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근데 다음 며칠 만에 한 거죠, 그러면? 근데 뭐야 거의 그러니까 3주 만에 한 거예요. 3주 만에. 예. 거기서 그렇게 피해자가 뭉치지 않았으면 석방됐어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6월 4일에 선고하는데 그때 징역 8년이 징역 12년으로 오히려 4년 늦었어요 거꾸로. 네.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도 2배씩 다 늘었고. 피해자들의 분노의 힘이네요. 예, 분노의 시비죠. 근데 그 12년도 상당히 적게 받은 적게 거예요. 받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광월드라고 그 5천억 그렇죠. 사기 사건은 17년인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5천억은 17년인데 7천억은 이게.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판사도 2천억 따로 있다는 거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2천억 사건에서 3년 정도 나올 거니까 12년 맞다. 저서 뭐.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도 한 20년 정도 살려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 예. 그렇죠. 결국은 특가법이 아니고 그렇죠. 사기로 받은 거죠. 단순 사기. 예, 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8월 29일 확정되고 2천억짜리는 사기로도 기소 안 됐을걸요, 아마? 사기가 아니라 유사수신 유사수신하고 행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것만 기소가 됐죠. 야.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아마 이천이 지금 바뀌었겠죠. 어차피 6개월 내에 재판 안 끝나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변호사 막 동원해 갖고 뭐 계속 재판 끌고 지원하겠죠. 근데 피해자들 얘기는 한번 또 따로 한번 해야겠는데요. 피해자들 그렇죠. 출연하실 분 있으시면. 그러니까 출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모집책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 제가 모집책 한 분이 전화 와서 그 쭉 저한테 아니다 우리 사기꾼들 아니다 여기서 이제 쭉 변명하는 얘기를 쭉 듣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거에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다가 또 모집책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또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에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제가 탐문을 시작을 안 했을 텐데 네. 막 정보를 딸고 잘못 알고 있다고 변호를 하니 그러면 또 제가 궁금증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 주요 인물들을 아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거 탐문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꼭지가 딱 도는 게 그거였어요. 한 달 정도 쉬어라. 왜 한 달 정도 쉬고 있으면 죽이려고? 누가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청경득 행정관 나온 그 사람이 했었던 조직 네. 그 조직원이 저한테 네. 한 달을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전화도 안 받으면서. 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구나 날 죽이려고. 그러고 민주당 뛰쳐나오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정도면 내가 깊숙하게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참 그 원래 그 열렬한 그 민주당원이었잖아요. 네. 유시민 빠. 네. 저는 원래 민주당 좋아하진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찍지는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와 이거 도저히 이게 너무 하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조국을 통해서 조국이 고마운 건 콩깍지를 벗게 해주고 이런 실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막 근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배신자 입장에서 보일 수는 있겠는데 피해자가 있고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될 국민들이 있는데 아니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배신은 저거가 한 거지. 조국이 한 거고. 네.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아무리 지식인이 다 죽은 시대라고 하고 저도 뭐 제가 스스로 지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중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대중한테 사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갑자기 또 아파오네. 네.
일단 이게 이 얘기로 한 번으로 끝날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피해자 섭외를 근데 뭐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니까 어떤 피해자가 따라오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도 저 모시고 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밸류 얘기도 뭐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한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모집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왜냐하면 모집책 얘기는 이 밸류 뭐냐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사기를 안 당하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모집책들이 어떻게 모집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 무시무시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검찰이 전혀 조사를 안 한 데가 있어요. 밸류가 투자한 피투자 기업들 그건 조사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사기 친 다음에 그쪽으로 뭐 투자하는 척 하면서 장기나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요. 근데 그런 이상하게도 한 군데도 또 저기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예. 이건 또 제가 변호사님이 탐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탐문한 거에는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 회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네, 그렇죠. 장비도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들이요. 그 업체들도 어느 쪽이겠습니까? 다 그 사업자들이지. 그렇죠. 다 그런 게 그런 그러니까 거죠. 하는 척하면서 이제 돈 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에 피투자 기업이 투자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 안에 집기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업체들. 아 그거를 밸류가 또 하고 있었다. 밸류가 아니고요. 예. 또 뭐 관련자가. 결국은 다 또 친노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게 뭔데 니네들은 이런 장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이걸 너 지금 친노냐 그러면 저는 지금도 친노예요. 왜냐면 노무현을 좋아해서 친노.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조직원들하고는 일절 관계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8이죠. 노무현 8이. 그 파리만 하면 다행인데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음 답수 정도에 그래서 피투자 기업에서 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피투자 기업이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가상화폐 하는데 예. 이 가상화폐가 또 이거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가상화폐를 하는데요. 그 가상화폐 뭐 배후에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있고 또 어디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큰 기업이 있죠. 아람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뭐 거의 사기에 거의 400억 가까이 돼요. 물론 밸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또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가상화폐를 만드는 또 누구냐면 또 밸류야 또 그건 또. 그러니까 또 2차 사기를 치는 건데. 지금 이거 아마 그냥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것 탐문한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다른 화폐를 바꿔준다는 사람이 예. 진짜 운동권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고는 너무 황당해갖고 이거 들으신 분들 후덜덜 했을 것 같아요. 후덜덜. 아 이거 나중에 종합 정리편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네. 다음에는 그냥 변호사님 이렇게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전자실판 딱 끼고 네, 설명. 네. 차트하고 차트해야죠. 그러고 나서 또 되겠네. 설명하고 이건 똑같은 얘기라도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예. 뭐 했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유튜브 하는 놈이고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이민석 변호사님 그리고 네. 김봉수 교수님 판사 하시다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 예. 이런 상황이고 저는 일명 이런 사건 터졌을 때 빤스 먹고 싸우는 파이터고 네. 뭐 조합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네. 그리고 저희도 이민석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약탈경제 반대행동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뭐 저희 가난한 단체로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제가 지금 시민단체에 새로 이게 있어야 된다. 정파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리고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서의 이런 감시 기능 법원이 어떻게 행동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서 법관 출신 교수님만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정파적 이해관계로 요 90년대 학번들 말고 앞에 선배들은 결국 또 서로 운동권 얽히고 설킨 거에서 제가 보기엔 민변 끝났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이 시대적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시지만 언론과 시민단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검찰, 법원, 그리고 행정부, 정치권, 야당, 여당 다 한 통속으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기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기능마비가 왔을 때 주물러야 되잖아요. 마비되지 말라고. 그 주물르는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시민단체밖에 할 수 없고 그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2,000명 모아서 2,000명 후원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250분 정도 모았는데 결국은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접촉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축이 가장 큰 축이에요. 약탈경제 반대 행동. 뭐 이 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이 뜨면 그러면 이 시민사회와의 동력도 후원 그룹 그리고 참여하실 분들도 더 연락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 뭐 기존 단체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재일 대표가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동력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 시민단체들은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또 해야 되지 않나. 기존의 단체들 보면 전부 다 올드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배들이 너무 오래 해먹었어. 그렇죠. 뭐 우리가 또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 헤게모니를 너무 드세잖아요. 똘똘 뭉쳐있고. 우리는 모래알인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마비가 온다. 사회가 마비가 오기 전에 아직은 완전 굳기 전에 좀 주물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재일이었고요. 네, 김봉수였습니다. 예, 이민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